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이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건 어머님 탓이에요. 재산 관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다들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사시던데요? 아들 재훈이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죠. 우리한테 주신 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고 그 결과도 어머니 책임이에요. 저희는 솔직히 더 이상 어머니 뒷바라지할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아들에게 쏟아부은 제가 이제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건 내 탓이라고. 제 이름은 이순옥,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을 아들 하나 잘 되라고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 폐암으로 먼저 보내고 외아들 재훈이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건 제 탓이라고, 노후 준비 못한 건 제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돈이 들지 않는 따뜻한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반찬 가게는 남편이 투병하면서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고 남편 보험금도 있었기에 혼자 살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그때 36이었고 결혼한 지 5년 차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게 친딸처럼 잘해줬고 손주 지우와 서연이를 데리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 가족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까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 좋지. 엄마가 갈비찜 해놓을게. 재훈이 가족이 집에 오면 저는 늘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손주들이 할머니 집밥을 좋아했기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이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업 좀 해볼까 해요. 차를 내려놓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안정적이긴 했지만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았고 승진도 더딘 편이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IT 쪽이요. 제가 회사에서 개발 일하다 보니까 아는 게 좀 있잖아요. 친한 선배랑 같이 작은 개발 회사 차릴 생각이에요. 재훈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 사업을 해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안정을 택해 평생 직장 생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쉬워했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재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자금으로 8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 2천 있거든요. 6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도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면서 보탤게요. 아이들은 어린이집 시간 늘리면 되고요. 며느리의 눈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천만 원이면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1억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중 6천을 내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6천 줄게. 엄마, 진짜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3년 안에 갚아.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재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아들이 성공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재훈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개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몇 개 따내고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 하나 계약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재훈이는 전화할 때마다 희망찬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활력이 느껴져 기뻤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의 전화가 뜸해졌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하면 요즘 바빠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엄마, 저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 파기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일한 건 다 날렸어요. 성금도 못 받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재훈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사무실 월세랑 대출 이자를 못 낼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2천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천을 준 상황에서 2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줄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만 넘기면 새 프로젝트 잡을 수 있어요. 꼭 갚을게요. 저는 그렇게 또 2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 인생이 이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천만 원을 더 준 후에도 재훈이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수익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또다시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고 그들을 내보내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돈을 내어줬습니다. 이미 8천을 쓴 상황에서 1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억이 넘던 돈이 이제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관리비며 공과금을 내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재훈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큰 거래처랑 계약했어요. 3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럼 그동안 빌린 거 다 갚고도 남아요. 재훈아, 엄마도 이제 돈이 별로 없어. 알아요. 근데 엄마,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제발요.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파트타임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도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 정말 끝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또 1천만 원을 내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나이에 대출 받으시면 나중에 갚기 힘드실 텐데요. 정말 받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아들이 곧 갚아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눈빛에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대출로 1천만 원을 받아 재훈이에게 줬고 제 통장에는 이제 2천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약이 취소됐어요. 뭐라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 쪽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일한 건 절반만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2달 뒤에 들어와요. 재훈아, 엄마 이제 정말 돈이 없어. 집에 대출까지 받았다고.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제 친구가 투자자를 연결해 줬거든요. 얼마인데 2천만 원이요. 투자자한테 보여줄 샘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필요해요. 이거만 성공하면 5억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2천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결국 저는 남은 돈 2천만 원을 통째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통장 잔고 37만 원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남편이 죽으며 남긴 보험금이 모두 아들의 사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1억이 넘던 돈이 이제 37만 원.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재훈이가 성공하면 돼. 아들이 잘 되면 그게 곧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놀랍게도 재훈이의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재훈이가 말했던 투자자에게서 정말로 5억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도 여러 개 따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투자 받았어요. 이제 우리 잘 될 거예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그동안의 걱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사 안정되면 그동안 빌린 돈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며느리도 기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재훈이네 가족은 강남 인근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저희 집들이 오세요. 새 아파트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네 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 최신식 주방, 아이들 방까지 따로 있는 그 집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이룬 거야. 내가 도와준 보람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가 내온 차를 마시고 있는데 손주 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안 넓어요? 할머니 집은 작아도 괜찮단다. 우리 집이 훨씬 좋은데 할머니도 우리 집 같은 데서 살면 좋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편하신 거야.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곳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구분 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기분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나야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몇십만 원밖에 없었고 매달 대출 이자를 내느라 빠듯했지만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제가 정말로 버림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임플란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픈 이를 그냥 뽑고 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지만 그마저도 부담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니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틀니를 끼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을 씹기가 불편했고 입안에서 틀니가 자꾸 헐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8배 제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당뇨약은 계속 먹어야 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만 샀고 한 끼에 1,000원도 안 되게 먹었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치 몇 점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발견할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으세요. 당뇨 관리 제대로 안 하셨죠?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어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고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약도 지금 드시는 것보다 강한 걸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검사비랑 약값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만 원. 제 통장에는 20만 원도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이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왔지만 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난번 임플란트 때 이미 거절당했는데 또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이보다는 며느리가 말이 통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응급실까지 갔었어. 당뇨 합병증이 좀 심해져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 얼마나요? 80만 원 정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저희 애들 학원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우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수영, 서연이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에 학원비만 300만 원 넘게 나가요. 300만 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빠 회사도 요즘 투자 많이 하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빠듯하게 살아요. 어머니, 40평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학원비만 300씩 쓰는 게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은 보험되는 거 위주로 다니시면 안 돼요? 요즘 실비보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그런 보험 안 들어놨어.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요즘 누가 보험 안 들어요.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시던데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나이에 돈이 없으신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 보험금도 받으셨잖아요. 그 돈 어디 갔어요? 그게 재훈이 사업할 때. 아, 그건 오빠가 갚아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기다려 주셔야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사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애들한테 써야 하거든요. 애들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좀 더 계획적으로 사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자식한테 이렇게 안 기대시던데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괜히 전화했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형편도 생각해 주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학원비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을 손주들 학원비로 쓰면서 시어머니 병원비 80만 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한 게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재훈이를 대학에 보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줬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도 저는 아들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대출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15만 원을 내야 했는데 통장에는 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미납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지속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아, 엄마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 15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답장은 다음 날 와서야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좀. 다음 주, 그때까지 기다리면 연체가 됩니다. 저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 박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한데 15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다음 달 연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박 씨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호가 아들한테 받아야지. 왜 이래? 응, 그래야 하는데 돈을 빌려 겨우 이자를 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을 아들에게 다 주고 이제 친구한테 15만 원을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인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돈을 주지 말걸. 제 노후를 지킬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나가버렸고 제게 남은 건 빚과 병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는 그때부터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은 겨우 냈지만 다음 달에는 또 돈이 모자랐습니다. 연금에서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를 빼고 나면 이자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경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3개월째 이자를 연체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집이 경매 넘어갈 것 같아.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뭐요? 경매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응, 3개월째 이자를 못 냈어. 이번 달까지 못 내면 경매 절차 들어간대. 그게 얼마나 밀린 건데요? 이자만 45만 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하고.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정말 어려워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 따내려고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당장 현금이 없어요. 재훈아, 엄마 집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 엄마,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은행이랑 협상해 보세요. 이자 유예 같은 거, 그게 되겠니? 엄마가 번듯한 수입도 없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저보고 지금 당장 돈 만들라고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재훈아,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준 돈이, 그 얘기 또 아시게요? 엄마가 주신 건 알아요. 근데 그건 제가 회사 키우는데 다 쓴 거잖아요. 지금 당장 빼낼 수 없다니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출 갚고 남는 돈으로 월세 구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엄마 집을 팔라고?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 사시는데 모평이 필요해요? 작은 원룸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평생 산 집인데. 엄마, 집에 대한 미련 버리세요. 지금은 현실을 봐야죠. 그리고 솔직히 엄마 나이에 돈 관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관리를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 보험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써버리시고 이제 와서 저한테 손 벌리시면 저도 난감하죠. 그 돈이 다 너한테 간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그건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직접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아, 재훈 오빠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저녁 먹고 올 거예요. 아니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며느리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뭔데요? 엄마 집이 경매 넘어갈 것 같아서. 이자라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희 지금 여유 없어요. 45만 원만. 이번 달만 넘기면.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후 준비한 사람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아, 그 돈이 다 어디? 네, 알아요. 저희한테 주신 거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식 잘 되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그 돈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다른 분들은 자식 도와주면서도 본인 노후 자금은 따로 챙기시던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죠. 어머니,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관리를 잘못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책임을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너 하나 잘 되라고 대학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사업자금도 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다 어머니 선택이었어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오빠 잘 된 거 보시면서 행복하셨잖아요. 그게 대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자식 입장에서 정말로 부담돼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할 여유는 없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집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출 갚고 작은 데로 이사 가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며느리, 손주들 키우느라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그 며느리가 지금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저 바빠요. 이따가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했던 말만 맴돌았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제가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 남편이 죽으며 남긴 보험금,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은 제가 이제 와서 듣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버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저는 이제 쓸모없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체된 이자 45만 원과 이번 달 이자 15만 원, 총 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60만 원. 제 통장에는 1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아들네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띠리링.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재훈이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인 듯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내일까지 60만 원을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엄마, 재훈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 팔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재훈아, 엄마가 평생 산 집인데 평생 사신 집이면 뭐해요? 지금 유지할 능력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건 어머님 탓이에요. 뭐라고? 재산 관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 말을.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고 그 결과도 어머니 책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자식 도와주면서도 본인 돈은 챙기시던데요. 어머니는 왜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만지 아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억이 넘어. 1억이 넘는 돈을 너희한테 줬어. 그 돈만 있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안 살아. 그래요. 알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총 들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수진아. 재훈이가 며느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탓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돈 관리 못하신 게 문제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가 사는 그 집, 그게 다 누구 돈으로 산 건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학원비, 내가 쓰는 그 돈들, 다 내 피 같은 돈이야. 어머니, 이번엔 재훈이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주신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요. 재훈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엔 엄마 아빠 선택이었잖아요. 저한테 주신 건 엄마 선택이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도 엄마 책임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사실이잖아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애들 키워야 하고 회사도 운영해야 하고요. 엄마 뒷바라지까지 할 여유 없어요.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결혼시켜야 해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저희가 어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집 팔아서 작은 데 구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저희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제 며느리,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듯이 짜증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한테 돈 쓴 게 잘못이고 노후 준비 못한 게 잘못이지. 엄마, 됐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걱정 마라.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러시는 거 자식 입장에서 정말로 부담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훈이와 며느리는 이미 거실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기는 했습니다. 제게 짐이라고, 부담된다고,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말하는 아들이 벤치에서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40평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일단 6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집 정리하시고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 문자 알림과 함께 계좌로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60만 원. 제가 그들에게 쓴 1억이 넘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 그런데 그들은 그 60만 원을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보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들네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60만 원으로 이자를 냈습니다. 경매는 일단 막았지만 다음 달이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이 말대로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면서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재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 남편과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추억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봉투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증서,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차용증, 금 8천만 원을 차용함. 2년 내 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이재훈.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재훈이가 처음 사업할 때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금 2천만 원을 차용함. 1년 내 상환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이재훈. 금 1천만 원을 차용함. 차용증이 5장이나 되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재훈이에게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아뒀다는 것을. 남편은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준호가,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라. 재훈이가 잘 갚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우리가 힘들어지면 이걸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들이지만 우리 노후도 지켜야 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준비를 해뒀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재훈이의 도장과 서명이 명확했고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차용증들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니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고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원금 1억 2천에 그동안의 법정 이자를 합치면 대략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억,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상대가 아들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가족 간에 소송하면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은 아니니까요. 일주일 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훈이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엄마가 나를 고소했다고요? 그래, 내가 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가족끼리 법으로 싸우게요.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나보고 가난한 건 내 탓이라고 했을 때 우린 이미 남이 됐어. 엄마, 그건 차용증이 있다. 내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고. 그건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요. 형식이든 뭐든 법적으로 문제없어. 1억 2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2억이다. 갚아라. 엄마, 그 돈 어디서 구해요? 회사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그건 내 문제야. 법원 판결 나오면 내 재산 압류할 거다.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억 원을 받고 나서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이제 제 삶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충청도 시골,
제가 어릴 적 자랐던 고향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동생이 살고 있었고 몇몇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읍내에 깨끗한 빌라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5천만 원의 방 2개짜리 빌라였습니다. 서울의 25평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으니 한 달에 이자만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시골에서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빌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소음도, 아들에 대한 걱정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 집은 괜찮아? 응, 좋아. 조용하고, 언니, 재훈이는 연락 안 해? 아니, 끊었어.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잘한 거야. 그 녀석들이 언니한테 너무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걸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였지만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 먹거나 읍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6천 원이면 백반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여동생과 산책을 하거나 혼자 조용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 걱정, 돈 걱정, 며느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당뇨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검사도 제때 받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로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불국사를 구경하고 첨성대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나이는 숨길 수 없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늦었어. 엄마, 너희는 나한테 말했잖아. 가난한 건 어머님 탓, 자기 책임지라고. 맞는 말이었어. 그래서 나도 내 책임지고 살고 있어. 엄마, 제발. 그리고 재훈아, 나 행복해. 너희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오히려 너희 없으니까 더 편해. 너도 내 가족 잘 챙기며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훈이네 가족이 40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갚느라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손주들은 학원을 대부분 끊었다고 했습니다. 언니, 그 집 완전히 망했대. 동네에서 소문 자자해.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맞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며느리가 제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손주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저예요. 아빠 몰래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 우리 집 이사 갔어요. 작은 집으로, 그리고 학원도 다 끊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할머니 때문이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지우야,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야.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안 돼. 크면 할머니 찾아와. 그때 다시 보자.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짐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채소를 키우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해 먹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 그래? 응.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맞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는 몰랐던 행복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석양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고 아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경계가 있어야 했고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차용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정적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제게는 돈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위해